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2년 제36회 읽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하성란 작가님의 오후 가로지르다까지 봤고, 이번에 김숨 작가님의 국수 먼저 볼 텐데요. 야, 김숨 작가님을 일단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이상문학상 대상 작가들을 한번 읊어볼게요. 그 2010년에 박민규 작가님이 타셨습니다. 그 다음 해에 공지영 작가님, 그 다음에 김영하 작가님이 타셨어요. 그리고 김애란, 편혜영, 김숨 작가님. 2015년에 김숨 작가님이 대상을 드디어 타시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이분들은 이제 이미 월드 클래스잖아요. 세계 문학의 수준에 도달했다. 저는 충분히 김숨 작가님의 뭐 필력이나 뭐 전반적인 정말 대상을 타실 만한 역량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2011년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이라는 소설이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죠. 이때 당시 대상 후보로도 올라갔던 작품입니다. 정말 잘 썼던 작품이고요. 별표 2개 쳤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김순 작가님의 국수라는 작품이 이건 대상 후보로 올려도 손색이 없을 만한 수작이다. 이거 봤는데 혹시 이 국수라는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뭐 하나의 어떤 지배적인 상징 구조를 내용에 착 달라붙어서 잘 쓴 어떤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이 소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뭐 어머니와의 어떤 갈등, 그리고 국수를 삶는 냄새, 그리고 혀에 대한 어떤 그런 췌장암에 걸려서 정말 맛이 이제 국수가 닿기만 해도 혀가 대패에 쓸리듯 아프다는 뭐 남편의 말,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하나의 어떤 국수라는 어떤 소재와 밀접하게 관련해서 잘 쓴 소설이라고 음, 생각됩니다. 이 소설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수의 묘사가 국수를 만드는 과정이 나와요. 처음부터 되게 디테일하게 국수를 이게 수제 국수죠. 수타로 해서 만드는 건데 그게 하나하나 묘사가 돼요. 진짜 우리가 보통 뭐 요리 그 레시피 보면서 1번, 2번을 가잖아요. 그걸 이거 직접 보는 것 같아요. 국수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근데 이게 저는 근데 원래 묘사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음. 묘사 묘사를 싫어하는 이유가 어 그 묘사는 서사와 긴밀하게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묘사를 위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지는 거죠. 어 근데 묘사가 서사와 긴밀하게 어울렸을 때 그 묘사가 빛을 발하는 거죠. 이 동작 하나를 하더라도 이 국수를 지금 이 거의 절반 이 정도가 이제 묘사예요. 이 소설은 절반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묘사가 많이 나와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화자의 그 감정이랄까, 그 트라우마, 아픔, 상처가 다 그 한 동작 한 동작에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작이 무의미하지 않은 거죠. 복수를 반죽하는 그 장면들, 그 묘사가 이 묘사는 이래야 된다는 어떤 하나의 그 모범적인 사례로서의 소설 아닌가, 그게 생각이 들어요. 서사가 서사와 묘사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류의 소설을 만약에 국수란 아이템도 정말 잘 잡았고 뭐 가구를 만드는 과정에 빗대서 어떤 서사를 가져와서 결합해도 재밌겠다. 하나의 소설을 쓰는 방식인 거죠. 소설가가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아 잘 잡은 것 같아요. 국수란 소재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아이템이 있는데 국수는 정말 잘 잡은 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소재를 잘 잡는 작가 중 하나가 또 편혜영 작가님이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제 편혜영 작가님의 어떤 소재를 발견하는 그 속성을 이제 잘 이제 만지는 어떤 느낌과
그리고 김순 작가만의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절망을 그리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있는 어떤 그림자들이 정말 이제 잘 작동을 하면서 정말 그 인간의 어떤 면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복수란 소재가 좋은 게 일단 스토리를 얘기 들으면 간단한데 어 이 이 화자는 새엄마가 있죠. 새엄마가 어렸을 때 왔는데 국수를 해 줬어요. 양념도 안 하고 거의 성의 없이. 이게 국수에 이제 짜증이 화가 나 가지고 국수를 인제 숟가락으로 끊어 먹었죠, 이 화자는. 근데 그런 국수 별로 안 좋은 기억이에요. 근데 그런 엄마, 새엄마인데 그런데 그게 또 애증의 관계죠, 새엄마랑. 새엄마는 또 혀에 암이 있어서 너무 아파하고 근데 그런 새엄마의 집에 지금 내려갔어요. 이제 이 장소가 이 공간이 그 새엄마의 집이에요. 새엄마 혼자 누워 있고 하루 종일 그 반죽하고 국수 만든다고 굳이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국수 뭐 편의점 가면 그 면발 다 파는데 굳이 그걸 또 밀가루 반죽을 힘들게 해 가지고 국수란 소재가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이게 계속 손으로 이렇게 막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치대고 반죽하고 여무지게 주물러야 되고 노동력이 들어갔죠. 그런 과정이 인제 이 화자와 새엄마가 화해하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고 근데 그런 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하나하나 이 좀 묘사가 정말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음 일단은 이 소설도 한번 묘사를 어 하나하나씩 보면은 음 235 쪽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꼭꼭 반죽을 치대면서 부엌을 둘러봅니다. 곳곳 들뜨고 긁힌 노란 민무늬 장판지와 회색 싱크대, 보라색 꽃무늬 벽지, 하도 오래되어 벽살 노인네만 같은 냉장고, 치사와 보온 기능뿐인 밥솥, 알로에가 심어진 파란 플라스틱 화분, 연두색 쓰레기통."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인제 이게 나중에야 새엄마네 집인 걸 알게 되죠. 되게 옛날 그 느낌이거든요 다. 이 묘사 자체가. 음. "안중의 시간은 나무를 다듬는 시간과는 다를 테지요. 조기의 몸뚱이에서 비늘을 긁어내는 시간과도요. 김을 펴 놓고 들기름을 바르는 시간과도요. 불린 미역을 바락바락 주물러 치대는 시간과도 한 움큼의 마늘을 빻는 시간과도" 이게 나열해요. 자 바로 위에도 사물들 나열했죠. 싱크대, 냉장고, 밥솥 나열했는데 요것도 인제 시간을 나열해요. 근데 이런 나열은 좋다고 봅니다. 어떤 느낌을 정서를 자아내요. 옛날의 어떤 느낌. 하나하나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가만히 보면 자 나무를 다듬는 시간. 이 나무를 다듬는 게 이 동작을 보면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그 조기의 몸뚱이에서 비늘 긁을 때 막 김을 펴 놓고 들기름 바를 때 막 이렇게 바로 불린 미역을 바락바락 주물러 치대는 것도 막 마늘 빻을 때도 막 이렇게 이게 빨라요. 반죽 다듬는 시간은 아무래도 이렇게 탁탁탁 해 가지고 이게 오래 걸리고 이건 뭐 저의 느낌입니다만 김승 작가님도 그걸 노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반죽의 시간은 다른 시간과는 다르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디테일하게 쓰니까 더 그 느낌이 와 닿는 거죠. '이런 묘사는 좋다. 어 설득력이 있다.' 몰입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죽이 자꾸만 쩍쩍 갈라지고 터집니다. 이런 거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묘사인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놔두면. 근데 이 소설 안에 들어가서 반죽이 자꾸 쩍쩍 갈라지고 터져요. 이거 하나도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어머니, 새어머니와의 갈등, 또 아픔 이런 것들 이런 거잖아요. 쩍쩍 갈라지다. 쑥발 삶는 냄새 뭐 이렇게 소리 그러면서 인제 반죽을 하면서 묘사 한참 나오다가 인제 237 쪽에 드디어 서사가 나오는 거죠.
저는 궁금했어요. 야, 언제까지 묘사 하나 보자. 하다가 드디어 서사가 나오죠. 이 서사가 나와야 이제 묘사가 풍부해지니까. 손님처럼 마루 한쪽에 옹성거리고 앉아 밀가루 반죽을 익혀대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손바닥 안에 손금이 다 닳아지지는 않을까 염려될 만큼 반죽을 꾹꾹 눌러대던 꾹꾹. 당신이 반죽 속에 몰래 섞어 넣어 그렇게 꾹 누르고 눌러야만 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새엄마에 대한 얘기죠. 벌써 29년 전이던가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과거 썰을 풀어갑니다. 당신이 우리와 살러 왔을 때 꼭 지금의 내 나이였으니 말이에요. 쭉 나가요. 서사 쭉 나가죠.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곡수 이제 만드는 단계마다 이야기 이제 삽입해서 과거 에피소드 나오고, 우리가 흔히 보는 방식. 음, 이렇게 하면 단편 소설이 나온다. 정말 잘 썼습니다. 파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반죽을 이제 원래 섞고 꾹꾹 눌러야만 했던 것,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반죽을 뭐 치대는 손가락도 낯설고 뭔가 이제 남의 손가락을 훔쳐다가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진짜 뭐 이 어떤 복수라는 소재로 그 감각적인 어떤 뭐 소재적인 어떤 느낌을 이끌어낸 힘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화자가 이제 난데, 자, 242쪽에 보면 2번 파트로 넘어가면서 당신이 내 집을 찾아왔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더랬지요 하면서 당신한테 당신은 그 새 엄마죠. 어, 당신이 돌아간 뒤 나는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변기에 쏟아버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새어머니에게 쓰는 편지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국수를 하면서 당신에게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하면서. 근데 애증이 담긴. 참 좋았어요 이런 방식. 결국 독자한테 얘기하는 건데 새어머니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근데 에피소드 하나씩 풀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다. 244쪽에 제가 별표 친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반죽에 찰기가 붙어서인지 한 덩이의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응어리를 주무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단단하고 차지기에 맺힌 응어리와 한바탕 씨름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괜한 오기까지 뻗치는 게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내 손가락들이 악착같이 달려들고 매달릴수록 이놈의 응어리는 더 찾아만 가지 뭐예요. 그런데요. 글쎄 이놈의 응어리와 달리 말이에요. 제 안에서는 뭔가가 풀리는 것만 같아요. 이놈의 응어리처럼 뭉치고 맺힌 뭔가가 응어리라고밖에는 적당히 설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그 뭔가가 부드럽게 반죽의 시간이 당신에게는 혹 가슴속 응어리를 달래고 푸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고요. 어, 참 좋습니다. 소설이. 그래서 쭉쭉 다 그런 얘기예요. 반죽. 어, 그 252쪽에 보면 이런 묘사도 나와요. 그러고 보니 국수발이 모양으로만 보자면 끈 같기도 하네요. 가늘고 기다란 게 하얀 운동화 끈 같기도. 혹 당신이 뽑아낸 국수발들은 끈이 아니었을까요? 당신은 자식이란 끈 대신 밀가루로 반죽을 개어 끈들을 만들어냈던 게 아닐까요? 그 끈들이 허망하게 부러터지고 늘어지는 게 싫어 꾸역꾸역 당신의 입안으로 말아넣었던 것이 아닐까요? 당신이 결코 국수발을 이로 끊어먹지 않는다는 걸 내가 눈치챈 게 언제였던가요? 당신은 건져 올린 국수발을 이로 끊지 않고 어떻게든 끝까지 젓가락으로 끌어올리고 당겨 올리고 말아 올려 입속에 들게 했죠. 미끌미끌 늘어지는 한 가락까지. 그런 국수발을 내가 숟가락으로 죄다 뚝뚝 끊어버렸으니 죄, 서운하세요?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더랬지요. 아버지의 제삿날 채친물을 오목한 프라이팬에 넣고 들기름에 들들 볶으면서 서운하기는 그런 거 하나 없다. 뭐 이런 식의
너무 잘 썼어요. 어떤 새어머니와의 갈등이랄까, 또 새어머니를 이해하는 마음이랄까, 다양한 그 오브제들을 가져와서 뭐 운동화 끝내기 나오기도 하고, 어, 새어머니를 이해하는 과정인 거죠. 음. 파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이해가 하는 과정도 너무 이제 선명하게 잘 드러나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뭐 또 그런 뭐 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빛바랜 어떤 여러 가지 뭐 외할머니의 모습이거나 혹은 보라색 뭐 보자기로 뭐 들치고 반죽을 이제 꾹 벗겨내면서 또 거기서 약간 시적인 느낌을 받은 게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그 어떤 서운한 마음 혹은 어떤 삶의 어떤 국면, 뭐 욕심, 혹은 이제 뭐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하는 시대에 뭐 그런 어떤 후회나 이제 어떤 서운함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마음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담겨서 이제 국수발을 이제 뽑아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잔잔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난 건데, 이게 만약에 어쨌든 새어머니에게 뭐,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죄송해요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그냥 뭐 추상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냥 일방적으로 편지 쓰듯이. 내용은 같잖아요, 결국. 의미는 같을 텐데, 국수를 또 이렇게 국수 만들면서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더 설득력이, 작품성이랄까? 예술성이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국수라는 정말 강력한 그런 상징적 어떤 그런 과정,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국수에 담아서 만드는 과정을 담아서 이렇게 풀어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다. 어. 다음 작품 넘어가서 조혜진 작가님의 유리입니다. 이거는 저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결국에 이제 성폭력? 성폭행을 당했던 서사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그걸 유리로 표현한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이게 환상소설인가? 판타지인가? 처음엔 좀 헷갈렸었는데, 유리가 막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유리가 내가 살던 도시는 그러니까 그녀는 오래전 유리로만 이루어진 도시에서 산 적이 있다.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전 진짜 유리, 이거 판타지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상징인 것 같아요. 다 깨진 거죠. 자기 이제 성폭력을 당하고 그 남자애들한테. 그 얘기 성폭력 서사인데, 저는 이게 좀, 너무 헷갈려서, 유리가 왜 깨지, 뭐지? 이게 그랬었거든요. 어, 하우스님은 이 유리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처음에 이제 구축한 어떤 이미지도 좋고 이제 중간부터 이제 그냥 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구조나 형식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도 이제 약간 뭔가 아쉬움이 드는 이유는 사실 이 모든 이제 파국의 어떤 이제 정황이나 냄새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어떤 성폭력적인 그것을 이제 뭐 가감이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유리의 어떤 친구로 계속 뭔가 박히고 유리가 이제 뭔가 심장 뭐 터질 듯한 이제 달려가는 어떤 이미지에서 유리가 계속해서 뭔가 통증을 접시려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저는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런 폭력성이 이제 인간의 폭력성이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더 폭력적으로 가야 된다. 어, 진짜 이것도 사실 굉장히 경악이 들 정도로 어, 정말 그 자신의 과거의 자아를 이제 정말 이제 한번 유리처럼 다 이제 깨부술 정도로 폭력적이지만 저는 이 정도의 어떤 만약에 도시가 유리가 된 어떤 형체가 이제 막 그렇게 막 다 쓰러져 가고 이제
파편화되고 이제 깨진 어떤 유리라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리 같은 어떤 절망처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유리처럼 깨질 것 같은 정말 그런 형체도 없이 조각 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잘 그렸다면 이 소설은 정말 그 기영도의 물속의 도시처럼 정말 좀 끔찍한 도시의 풍경을 잘 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리라는 건 쉽게 깨지고 산산조각 나고 찔리고 아프고 이 그 유리라는 상징 이제 앞에 김수미 작가님 국수처럼요. 유리가 이 작품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미지가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죠. 어, 성폭력 소사와 어우러지면서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유리는 어, 와장창 깨지는. 근데 그쵸. 날카로운 파열음과 유리 조각 사이로 흘러내리는 투명하고도 뜨거운 책. 어, 그래서 비어있, 이제 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폭력을 당한 어떤 당사자는 사실 두 가지로 이제 막 조금 변할 수도 있다고 해요. 오히려 되게 막 문란해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소극적이 돼서 방어적이거나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그런 어떤 방어적인 그리고 정말 뭐 하나 이제 남자가 이제 손을 그냥 딱 그냥 이렇게 신호등 건너는데 나야 나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타는데 왠지 모르게 나를 때릴 것 같은 그런 어떤 환각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걸어가면서도 그런 유리 조각 같은 어떤 마음들이 이제 막 보이는 것 같은 그리고 막 그 영문과 뭐 과 사무실 조교가 이렇게 그냥 말을 했는데 오늘 점심 뭐예요? 점심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괜히 그냥 후다닥 그냥 달려나가면서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공포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됐다면 정말 이 유리 조각들이 실감나는 풍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주인공에게 이제 최라는 학생이 어 이제 리포트 마지막에 이렇게 쓰잖아요. 토요일에 같이 사천 바닷가에 놀러 가요. 이렇게 쓰니까 이걸 또 어쩌지 해가지고 같이 가게 돼요. 좋아요 하면서. 근데 가가지고 뭐 결국 이제 뭐 모텔까지 가게 되고 했는데 결국 그냥 있다가 나오고 그랬죠. 음, 그런 일들, 그런 에피소드들. 이 최애 에피소드 어떻게 보시나요? 이 바닷가 같이 갔다가 이렇게. 저는 뭐 이게 아주 잘 살릴 수 있는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궁극의 어떤 인간의 심리를 대변할 수 있는 묘사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이 장면에서 살짝 뭔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점은 사실 그 모텔까지 이제 혹은 이제 뭐 밥을 먹으러 이제 하면서도 그 남자의 심리나 여자의 심리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남, 어, 네. 남자는 진짜 뭐 선의에 의해서 좋은 어떤 의미로 이제 꼬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그런 건지 여자도 자신한테 관심을 보이는 어떤 남자가 이제 선의로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도 들고 이미 이제 도시라는 어떤 풍경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미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많이 절망해봤기 때문에 그냥 자신을 놓아버린 그냥 자신을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건지 사실 조금 이게 알 수 없어요 여기서는 잘 드러나진 않아요. 음, 좀 더 친절할 필요가 있었다, 작가가. 음, 그리고 뭐 278쪽에 보면 이런 단독 문단이 나오는데 보면은 저예요 선생님. 어머,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내일 전학 간다고 전화 준 거야? 실은요 선생님,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이상하다니? 아무래도 아까 소각장에서 귀를 가슴에 잘못 붙여넣은 것 같아요. 심장박동 소리가 하나하나 다 들리는 거 있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요. 제가 좀 아픈 것 같다고요. 제가요. 그래. 그럼 우선 병원부터 가봐야지. 나한테 전화하면 어떡하니? 선생님, 근데 전 진짜 아니에요. 뭐? 소극장에서 우리 반 남자애들 깨뜨린 거 저 아니라고요. 얘가 너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웬 여자 하나가 줄곧 따라와서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여자가요. 근데 저는 그 여자를 기다리긴 했거든요. 여자? 어떤 여자? 선생님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저 좀 여기에서 빼주시면 안 돼요? 내일까지 도저히 못 참겠어요. 뭐? 빼달라고요. 안 들려요? 얘 너 꿈 꿨니? 무슨 말인지 도통 못 알아먹겠으니까 부모님 옆에 있으면 좀 바꿔봐라. 정말 모르세요?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니고요. 뭐? 왜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해요? 왜? 나 하나 빠져도 아무 문제 없잖아. 다 괜찮잖아. 다. 얘가 너 지금 어디다가 소리를 질러? 어? 얘. 뚜뚜뚜뚜뚜. 이런 문단인데. 뭔가 막 강렬하죠. 이 어떻게 보세요? 어, 일단 뭐 저도 이제 그런 어, 굉장히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서사를 쓰기는 합니다만 어, 이게 사실은 또 이 소설의 어떤 유리가 된 어떤 세계에 대한 어, 굉장히 좀 아픈 상처, 기억, 그리고 그런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선생님한테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어떤 의미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음, 그런 공포를 느끼는 어떤 서사인데요. 이것이 이제 중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발현이 됨으로써 갑자기 이제 기억이 전멸하는 그때 시절로 전멸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그것이 이제 어,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나게 좀 뭐 저는 이제 좀 과격하게 쓰는 편이라서 이것보다 더 이제 파편적으로 이제 인간의 기억이 형성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억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득문득 발현이 될 것 같은 것들에게는 굉장히 좀 폭력적인 장면들이 뭔가 더 이제 기괴하게 음, 형체가 없게 더 이제 유리처럼 음, 조각처럼 이제 파편화되어 있지 않나 음, 그런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또 쓰는 것 또한 음,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또 뭔가 애매한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게 음, 사실 그런 어떤 상처들, 뭐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소설의 어떤 소재로서는 그리고 내가 이제 무의식의 어떤 자아와 대면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감각이나 이미지로 그리고 독자에게 혹은 또 다른 나에게 자아의 형상화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그 어떤 상황을 그리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이 이제 영원히 이제 자신한테 납득할 수 없는 어떤 탈출구가 돼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그래도 빠져나온 탈출구로서 또 이제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의 문학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음, 뭐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 구도나 그리고 이 도시를 뭐 혹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사실 뭐 또 좋아하는 어떤 그런 문학의 형질이기도 합니다. 음, 기영도도 그렇고. 어, 읽어보면 283쪽에 피가 나요, 나. 무슨 말이냐?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버지가 그녀 쪽을 쏘아보며 싸늘하게 물었고 어머니는 밥을 씻는 중에도 노인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피가. 말 좀 똑바로 못하겠니? 누굴 닮아 저리 멍충한 건지. 그냥 난 아픈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디가 얼마나 아프다는 거냐? 너만 아프냐? 이 집에 너보다 안 아픈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네 엄만 관절염 왔어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있다. 맞다리라는 게 부모 고생하는 걸 알아주기라나 집안일을 알아서 할 줄 아나. 오늘만 해도 그렇다. 너 네 난장판에서 잠이 오냐 잠이?
아버지가 말을 할 때마다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검은 입안이 보였다. 그녀는 부동 자세로 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 밤중에 어딜 가니? 뒤늦게 깨어난 어머니가 큰 소리로 물었지만 집을 뛰쳐나가는 그녀를 따라오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가 짐작이 가죠. 음. 그리고 마지막 파트를 좀 마지막 부분 289쪽이 짐작대로 아이들은 교사 뒤편 수업장에 이미 도착해 있다. 키가 크고 강마른 녀석은 망을 보고 있고 키는 작지만 찰집은 두터운 녀석은 찰싹찰싹 여자아이의 뺨을 때리고 있다. 여자아이는 이 정도의 폭력에는 이미 길들여져 있다는 듯 체념한 얼굴이다. 그때 흐릿한 어둠 속에 반쯤 가려져 있던 안경 쓴 녀석이 또박또박 걸어 나와 여자아이의 청바지 버클에 손을 댄다. 망을 보던 녀석까지 끼어들어 순식간에 여자아이의 청바지를 벗기고 셔츠를 끌어올린다. 그제야 여자아이는 사지를 뒤틀며 쉰 목소리로 무언가를 외친다. 누구부터 할래? 관장부터 해. 우리 그냥 가자. 난 좀 무서워. 그런 말 할 거면 당장 꺼져. 자식이 지가 계획해놓고서 이제 와서 발뺌이야. 아, 시끄러워 죽겠네. 일단 제 팔 좀 잡아봐. 입도 좀 가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같이 한낱 유리일 뿐이다. 몇 발자국 떨어진 지점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깨지면 광물이 되는 유리. 주전자의 뚜껑이나 상점의 진열장과 다를 것 없는 깨지기 쉽고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유리들. 이게 아마 과거의 모습을 성인이 된 내가 과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리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뒤엉킨 유리들 쪽으로 다가간다. 여자아이만이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 쪽으로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벽돌을 내리친다. 그럼 애들이 깨지겠죠? 순식간에 깨진다, 부서진다, 가루가 된다. 음, 이렇게 됐어요. 벽돌로 내리쳐서 다 깨진 이런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이. 이게 이제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의 치- 상처를,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장면인가? 어떻게 환상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마지막 장면. 일단 뭐 1년에 뭐 한 번 혹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그런 어떤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어떤 안타까운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중에서도 가장 좀 뭔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사건이 있다면 이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뭔가 이제 그런 안타까운 느낌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벽돌을 들어 그런 어떤 추억을 내리치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유리로 된 어떤 형체로서 내려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비극성을 조금 이제 산화하는 어떤 느낌이 아닌가 싶은 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이제 사실 어떤 비극성을 이제 드러내려면 사실 이 어떤 형체를 뭐 조각은 뭐 제 시에서도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간의 어떤 가장 이제 극단에 있는 폭력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역시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뭔가 이제 형식적으로든 뭔가 이제 내용적으로든 어, 많이 이제 그 극을 보여주는 작가가 포크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애초에 그냥 포크너라는 작품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둠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어두워서 사실 이게 인간으로서 보이지도 않는 한 마리의 짐승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어둠이 강한데 여기서의 어떤 그런 어둠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문학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형질을 보여주려면 단지 이제 깨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깨진 어떤 파편 속에서 자신이 이제 뭐 울부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남자애들이 막 미소를 띠고 있는
그리고 이 도시에서 이제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조금 더 보여줬다면 이 어떤 유리라는 그런 어떤 소설이 주는 음, 파급력은 네, 대단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면 최재훈 작가님의 미루의 초상화. 아, 저는 이 작품 재밌게 봤어요. 미루. 이게 어떤 거냐면, 어, 그 한 노인은 화가죠. 화가인데, 노인이 환상적인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경험했던 미루라는 어떤 여자친구랑 같이 살기도 했고, 하여튼 그 헤어지고, 근데 근데 그 술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죠. 어, 이 화자는 우연히 이제 이 남자를 만나서 여자친구를 그려달라고 당시, 지금은 헤어졌지만, 근데 그, 근데 그 여자친구를 그렸던 그 그림, 캐리커처랄까? 그걸 다시 꺼내보니까, 이거 그 여자친구의 얼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얼굴로. 그게 이제 미루인 건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 분위기 자체도 되게 환상적이고, 여기 나와 있는 미루라는 인물도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지거든요. 이, 이 되게 집착이 심한, 그래서 미루라는 인물은 예전에 남자친구의 결혼식장에 가서 남자친구 앞에서, 신부 앞에서 손목을 그어버리죠. 피가 막 튀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근데 그 모습에 이 화가가 반해서, 이 화가는 그림도 안 그려지고 막 그런 와중에, 너무 매혹적이야.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 그 웨딩드레스에 피가 막 튀기는. 그래서 미루를 찾아가요. 찾아가고, 그 이발소에서 미루는 그 수염을 깎아주는 그 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손님이 돼서 계속 찾아가고, 그래서 미루랑 사귀고, 둘이, 둘이 뭐 이제 계속, 살다가, 그래, 미루가 어느 날 TV에 나온 바오밥 나무 보고 나 저기 가고 싶어. 너무 보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가죠. 아프리카 가서 미루를 두고 오죠. 이 남자는. 그게 이제 좋을 것 같다 해서 두고 왔는데, 미루가 한 반년 후인가 다시 찾아와요. 이 화가의 작업실로. 그래서 찾아와서 자기 그려달라고. 그려달라 그래서 이 노인은 그립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그렸는데 그게 또 미루가 그걸 보고 나이프로 찢어버리죠. 또 다시 그렸어요. 또 다른 그리고 찍고 그리고 찍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이 이 이 노인 화가가 미루를 죽여버리죠. 죽여버렸는데 자기 자수를 해요. 경찰한테 자수하는데 경찰 데려가니까 미루가 사라졌어요. 여자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자기는 술 취해가지고 내가 술 취해서 그런가? 환상을 봤나? 근데 결국 이제 미루는 그림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 화가는 그림 그리는 것마다 다 미루 초상화를 그릴 수밖에 없는. 제목처럼 미루의 초상화를 계속 그리고 있는. 어떤 그림을 그려도. 그런 얘기를 해주죠. 되게 환상적인 얘기인데 전 너무 좋게 봤고. 어, 하우스님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 안에 있는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나 그 마지막에 어떤 환상성을 주는 어떤 장면까지 아주 뭐 훌륭한 구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구조가 이제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파괴력이 잘 안 드러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이제 미술 한다고 하면은 모든 작품에서 사실 그런 허세가 약간씩 있거든요, 원래. 아, 예술을 또 정통한 어떤, 그리고 낭만적인 어떤 로맨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그 상류층의 사회, 그리고 그런 어떤 미대생의 어떤 낭만, 예술, 이런 것들이 이게 안 쓰려고 해도 사실은
뭔가 이제 하나쯤은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면은 그런 어떤 예술적인 어떤 냄새도 그런 어떤 사치스러운 어떤 풍경도 뭔가 하나의 어떤 귀속이 되면서 재밌어지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뭐 오히려 이제 약간 좀 너무 이제 가는 느낌이 강해서 근데 이제 이 감각을 정말 기묘하게 잘 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뭔가 매력이 있어요. 저는 이런 작품이야말로 서사가 강한 이야기의 마력이죠. 이 노인이 계속 말을 해주는 걸 받아 적잖아요. 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사가 전개되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노인의 말을 듣고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재밌고, 이런 형식 자체가 어떤 이야기가 끌어당기는 힘, 음, 재밌는 서사입니다. 어, 이런 거는 뭐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뭔가 되게 신비한 분위기. 팀 버튼이 이런 영화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가 어울리죠. 신비롭기도 하고, 기묘하기도 하고, 여자가 그림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기묘한 분위기.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어. 저는 이런 분위기 참 좋아하고, 판타지스럽기도 하고. 일단 넘어가서, 자, 이제, 마지막 작품이네요. 조연 작가님의 그 순간 너와 나는. 저는 이 작품도 특이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소재 자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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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신앙이거든요. 그 미신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신비한 이야기죠. 근데 앞에 이야기하고 좀 질감이 달라요. 앞에 이야기는 완전 판타지고, 어, 완전 판타지인데 이거는 우리 동양 판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이제 미신 믿는 사람 많죠. 굿하고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거 믿는 사람 많아요. 저도 이제 믿기도 하고 사주팔자나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이제 어머니가 무당인 소녀가 나오죠. 근데 그 소녀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너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무병이 걸려서. 근데 이게 어 제가 이제 무병이라는 걸 이제 제 편의점 하니까 손님 중에 어떤 아저씨가 그 아저씨는 그냥 일반적으로 배달하고 뭐 그렇게 지내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도 이제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자꾸 이제 그 무당 되기 싫다고 도망 다니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몇 년 됐죠 그 아저씨 본 지도 제 사주팔자도 봐주고 그랬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편의점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자기가 또 사고 났다고 그 아저씨는 사고만 한 9번 10번 남들은 그러니까 운전사고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배달하고 오니까 오토바이가 막 전복되기도 하고 처박히기도 하고 아니면 자동차 몰고 가다가 막 박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남들은 한 번 그런 사고 일어나기도 힘들 텐데 그 아저씨는 뭐 자기가 말하는 거 막 열 몇 번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한테 사고가. 근데 신기하게 그 아저씨는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나도 남들은 다쳐도 자기는 거의 안 다친대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건데 보호해 주면서도 야, 너 빨리 무당 되라. 무당 안 되면 이게 계속 사고 난다. 그럼 무당들도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자기도 알죠. 그게 이제 무병의 증상인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여자애가 나중에 이제 후반에 가면 그 프레스기에 손이 이렇게 찌잖아요. 사고를 당하는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무병의 현상인데 그럼 빨리 무당 안 되면 계속 그런 사고 나는 거예요. 너 빨리 무당 안 되고 뭐 하냐. 신이 이렇게 재촉하는 거죠. 섬뜩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살려서 쓴 것 같고 이 소설도 이분들 이제 조연 작가님도 조사를 한 거죠 나는 무병 무당이 빨리 안 되면 그렇게 화를 입는데 그리고 여기 또 고증이 잘 된 게 이 여자아이가 그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같이 이제 서로 친한 이 나에게
그때 이제 네가 죽은 걸로 나중에 보니까 네가 죽고 민혁이랑 네가 죽은 얘기를 했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원래 이런 얘기 해주면 안 돼요. 음. 왜냐면 무당이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제 무병 어떤 사람 눈에는 신내림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수명이 보인대요. 수명이 보이는데 그거 얘기해주면 안 된대요. 그게 천계의 법칙이라서 수명이 보여도 얘기하면 안 된대. 그냥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수명이 깎인대요. 얘기한 사람의 수명이 한 10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뭐 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해 준 거죠. 그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 그러는 바람에 근데 저는 이 소설이 이야기는 재밌거든요. 되게 막 오싹하기도 하고 관심 있을 만한. 근데 이게 소설이 됐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제로 이 주제가 잘 써야 되는 게요. 그 무당, 뭐 신내림, 뭐 이런 영적인 이런 체험 이런 거 잘 써야 되는 게 잘 못 쓰, 그냥 잘 못 쓰면 그냥 썰처럼 카더라처럼 오늘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야, 그런데 뭐 남양 특집 이야기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시 그냥 문학적인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마지막 부분이 살렸다고 봐요. 결국 민혁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예언대로라면 예언을 하잖아요, 얘가. 예언대로라면 민혁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아이의 편지를 받고 민혁을 대신 죽여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어, 이게 인간이다. 인간의 민낯이다. 내가 예언을 뒤집어 버린 거죠. 그 아이의 예언을. 음. 근데 이게 섬뜩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문학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조연 작가님도 알았을 거예요. 이 소재로 잘 쓰지 않으면 힘들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기묘한 이야기로 갈 뻔했는데 마지막에 이 아이가 이런 선택을 나는 살아야지. 어, 뭐 그런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문학이 됐던 거 아닌가. 저의 감상은 이런데 이 그 순간 너와 나는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 소재가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어색하게 쓸 수도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중간에 이제 뭐 그런 그 성당 얘기가 있죠. 음, 음, 교회, 그래서, 예, 예, 교회 교회 얘기에서 주일학교 뭐 이런 거. 음, 거기서 이제 방언을 하는 것이 사실 무녀인 어떤 이제 사람이 이제 방언을 하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뭐 종교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형식에서 또 다른 이제 그런 어떤 미소리가 이제 죽는 모습, 뭐 운명이 이제 비켜가는 모습, 뭐 귀신이 이제 어떻게 보이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상징이나 서사를 조금 비껴 나가면서 어떤 문학성을 차지한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십리에 살았던 4인방, 남자 아이들 4인방인데 이 주인공 화자는 시골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사투리가 심해서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그 민혁이란 친구는 미국에서부터 왔죠. 그래서 좀 이 둘이 묘하게 이 낯선 곳에서 왔다는 그 어떤 동반자적인 그런 느낌? 서로 친해지고 내 친구가 서로 친해져요. 근데 승훈, 뭐 민혁 또 한 명인데 이게 4인방이 각자 이제 성격 철호도 있죠. 철호는 아버지가 뭐 프레스 공장을 하는데 맛집 고방 기술자 라고 나오죠. 그 로봇 가면을 쓰고 다니고 이런 묘사 캐릭터 묘사도 너무 좋았고 승호는 월남전에 참전한 삼촌이 물려줬다는 탄피 목걸이 갖고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민혁이에게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뭐 이런 관계.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 설화? 어.
이제 여자 주인공을 만난 거죠. 이 여자애를 만났는데 이 여자애가 많이 무당집 딸, 무당집 딸이 되게 이제 첫사랑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근데 무당집 딸이 이제 이 나에게만 해줬던 둘이 친해져가지고 나에게만 해줬던 이야기를 얘는 비밀로 지켜야 되는데 이걸 다 애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348쪽에 보면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별표 친 부분인데 음, 그건 이런 말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골에서 고향에서 이 주인공이 사촌 누나가 죽었을 때 사촌 누나의 그 환상을 봤어요. 사촌 누나가 나에게 뭐라고 막 얘기를 해줬는데 댄잎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통해서 그 얘기의 뜻이 뭐냐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그건 이런 말이었던 것 같다. 네가 20살 때는 이런 슬픈 일이 생길 거야. 하지만 걱정 말렴.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너는 몇 년 후 그 일이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도저히 경험하지 못할 어떤 기쁨을 누릴 테니까. 하지만 그 30살을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렴. 넌 또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슬픈 일을 겪을 거니까. 그렇지만 너무 울지 말렴. 그게 씨앗이 되어 너에겐 다시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지. 이 부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의 연속인데 인생이라는 게 그게 이제 슬픈 일일 수 있죠. 처음에 사건이. 근데 그 사건 슬픈 게 또 계기가 돼서 또 기쁜 일을 만나고 근데 그게 기쁜 것도 또 잠시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슬픈 일이 생기고 또 기쁜 일이 왔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어차피 그게 인생이니까 어, 이런 부분들을 삶에 대한 통찰이랄까 그건 유년기의 밤 대수비 가르쳐준 미래의 일기예보였다. 즉 미래로부터 흘러들어온 뉴스에는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기쁨과 슬픔이 실려 있었고 이제 난 죽은 누나가 예고해준 대로 내 안에 딱 들어맞는 온정과 풍경 그리고 애수와 염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 참 좋았어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누구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는데 이렇다. 인간의 삶이란 게 이렇다. 어떤 삶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에 상을 받기 위해서 애들이 다 출석을 하는데 음, 프라모델이나 인형을 받기 위해서 미설이 근데 미설이는 근데 미설이가 이 나 때문에 애들하고 이렇게 막 다투다가 프레스에 손이 찌이는 바람에 손가락이 끼이는 바람에 이랬죠. 358쪽에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여기 드러나는 게 사총사잖아요. 어, 어른이 된 후 어떻게 됐는지가 짤막하게 나와요. 민혁이는 뭐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철호 얘기 나오는데 철호는 상황심리에서 계속 살다가 공고를 졸업한 후 바로 아버지의 맛집 고박을 이어받았으나 30도 안 되는 나이에 물놀이 갔다가 익사사고로 죽고 말았다. 이렇게 어이없이 죽죠. 근데 아래 보면 승훈이는 도축장이 폐쇄되면서 재개발된 마장동 우시장에서 푸주간을 크게 해서 돈을 꽤 벌었지만 역시나 어느 해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 죽었어요. 두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뒤에 보면 민혁이도 간암인가? 하여튼 췌장암 말기라서 죽어버리죠. 친구가 다 죽었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속신앙으로 보면 이 이 이 설 미서리한데 해코지를 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화를 입어 죽었을지도 모르겠.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친구가 다 죽어버렸네. 응. 미서리한데 해코지를 해서 좀 싸하죠 느낌이. 싸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너무 잘 살렸어요. 이게 이 소설에는 두 가지 분위기가 공존하는데 어렸을 적의 그런 어떤 추억들 어린 시절 우리가 생각하면 막연하게 너무 그립고 막 애잔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순수하고 그런 게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싸한 느낌.
죽음의 그림자. 한편에서 생명력이 막 약동하는데 한편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막 무속신화의 그 어떻게 보면 어둡고 또 음침하고 또 신비한 분위기가 도사리고 이 소설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런 면에서 묘한 분위기. 미서리가 366쪽에 보면 미서리가 편지를 보낸 거를 마지막 구절을 읽죠, 주인공이. 미안해. 이거 어렸을 때 받은 편지예요. 미안해. 네가 너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어. 전에 딱 한 번 꿈에 보였거든. 어른이 된 나는 민혁이와 오랜만에 만나 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네가 죽은 날이었어. 이거 읽으면서 소름이 실제 소름이 어이씨 소설 읽으면서 소름 돋기 쉽지 않은데 이거 완전 공포소설이다. 소름이 야 그날은 네가 죽은 날이었어. 나는 나야말로 누군가에게 쉴 새 없이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그러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귓가로 사물의 전율이 흘러 들어왔다. 오옴이라는 자글거리는 그 소리는 무적행의 주파수였다. 꿈에서 내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 내가 입원한 적이 있는 병원 앞에 같이 서 있는데 민영이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말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했어. 뭐든 물어보라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 만났으니 뭐든 대답해줄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뭔가를 간절히 물어보고 하던 사람이 내가 아니어서 난 무척이나 슬펐단다. 너라면 정말 어떤 질문이든 대답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언을 한 거죠.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너는 미래에 언젠가 죽을 거야. 네가 죽은 날이었어.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이 화자는. 근데 자기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근데 바뀌었죠. 근데 민영이가 대신 죽어버리죠. 이 되게 섬뜩한데 그러면서 이제 미서를 기다려요. 이 주인공은 마지막에 대학병원 그 길에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엔딩. 음.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종교적인 거나 이제 어떤 이제 미신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김현수 작가도 썼고 다양한 작가들이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썼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쓸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적인 느낌으로 쓰거든요. 어, 음. 예를 들어서 그런 전음이 이제 들렸다고 해도 이게 무슨 그냥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나만 들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다 같이 들리는 소리인지 그냥 차 그냥 시동 소리인지 약간 이렇게 중의적으로 이제 제가 많이 쓰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색채나 혹은 어떤 얘기를 이제 쓸 때 사실 이제 그런 여기 있는 내용 서사는 어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다 빼고 보면은 되게 훌륭해요. 사실 구조는. 어. 네. 그래서 죽은 어떤 누이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운명이 이제 바뀐 듯한 그리고 내가 그런 어떤 유년기의 어떤 소녀일 때 이야기와 그거를 이제 겪는 어떤 통갈래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슬픔,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감정선이 보이는데요. 근데 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읽는 족족 뭔가 의심을 하게 되냐. 왜 이제 계속 이제, 이거는 조금 뭔가 색채가 너무 이제 허무맹랑한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냐.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지만, 확실히 이제 그런 중간적인 어떤 중의적인 어떤 사물 묘사나 중의적인 어떤, 어, 대화도 진짜 애매하게, 너는 이제 내년에 죽을 거야 이런 거가 아니라, 어, 너는 이제 뭐 어떤 것들을 무서워하게 될 거야. 마치 이런 애매한 대화. 너는 이제 이제 그런 떠다니는 것들을 무서워하게 될 거야. 되게 뭔가 애매하잖아요. 네, 뭐 그쵸. 놀이동산에 그런 것들인지 자전거인지 아무튼 이런 중의적인 어떤 단어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구조나 형식은 이 소설의 서사나 구조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음, 365쪽에 보면, 야, 민혁이에게 전화해서 인형을 얻고 싶다고 졸라요. 민혁이 죽기 전에. 그렇다, 바로 그것이었다. 난 민혁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와 나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드는 어떤 궤적을 선명하게 보았다. 민혁이가 건강검진 받아보려고 하죠, 당시. 그때 만약에 건강검진 받았으면 민혁이가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못 받게 만들잖아요, 이 주인공이. 응. 그래서 민혁이가 출국하기 전에 성별회를 해야 한다고 우겨서 결국 그날 오후 병원에 간다는 민혁을 애써 불러내가지고 자정까지 술자리 이어가고 나는 인형을 받죠, 민혁에게서. 민혁은 그 덕분에 성별회 하는 덕분에 건강검진 못 받고 췌장암 걸려 죽고.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화자가 죽이려면 결국 친구를 죽여버린 그 예언 때문에 미서리의 그 말을 믿고 뭔가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 근데 미서리를 만나진 않거든요. 결국 미서리를 만날까요? 이 장면 이후에 마지막 장면 이후에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났을까요, 그들은? 후에는 이제 뭐 민혁도 죽고 나서 그리고 화자들도 다 죽고 나서 결국에 이 소설의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만날 것 같거든요. 아, 둘이 만난다. 그래서 이제 하지 못했던 말도 이제 하고 어,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운명이 겹, 그 뒤바뀐 시점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날 것 같은 어떤 신비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예 그냥 뭐 그렇게 뭐 이거의 어떤 소설의 어떤 그 맹점을 또 잡았다면 뭐 진짜로 뭐 그런 세계를 그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네,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면 지금은 21세기의 왕십니다. 그러니 여전히 살아남아야 한다. 난 대학병원으로 이어지는 긴 길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엇갈리는 삶의 궤적에 몸을 싣는다 해도 나를 힐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다. 살아남아야 생을 바꿀 수 있고 정말로 간절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다. 생존이 중요한 거죠. 이 화자에게는. 뭔가 씁쓸한. 다들 생존, 지금 딱 그렇지 않아요? 다들 각자 도생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나의 운명을 알았어. 그리고 이 운명을 누구나 바꾸고 싶어 하겠죠. 남을 친구를 죽여서 내가 대신 살겠어.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이 구도가 그런 거잖아요. 민영이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민영이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지. 뭐 이런 이게 지금 시대의 메타포 아닌가. 음. 야, 네가 그 기업에 떨어져야 내가 거기 들어가지. 이런 뭐 취업할 때도 그렇고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 네. 생존이 중요한 21세기 왕심리. 어? 그런 그런 주제 아닌가? 저도 뭐 그런 어떤 의미에서 예전에 이제 서프라이즈 이런 거 보면은 저주받은 어떤 인형 특이한 어, 얘기 많이 나오죠, 우선. 그리고 어떤 뭐 신성시된 어떤 목걸이 아, 목걸이를 뭐 목걸이의 저주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흥미롭게 봤었는데요. 이게 사실 문학성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요즘 시대에는 사실 그런 걸 믿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귀신이 어딨어 막 그러잖아요. 참 쓰기 어려운 주제다. 근데 잘 썼다 이번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는 이 오늘 다뤘던 모든 작품들 총평 중요하죠.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